지금 보시는 그 표, 이 왼쪽을 보시면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신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뭐 혁신을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은 다 잘 아실 텐데, 맨 밑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뭐 이노베이터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노베이터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공급자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소비자, 수요자 쪽에도 이노베이터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이노베이터스하고 수요자 이노베이터스가 이렇게 만나야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소비자,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 이노베이터스가 이제 소비자 쪽에 한 2.5% 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early adopters 해서 이제 이게 한 13.5%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합치면 한 1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되게 16%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16% 정도의 어떤 핵심적인 소비자들이 핵심적인 공급자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의 성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검 성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6%를 넘어서는 일종의 더 캐점을 넘어서야 이제 뭐 승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여러 사회들을 비교해 보면 이 앞에 16%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일일이 이렇게 규제하거나 또는 간섭하는 나라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규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뭐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하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자율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는 되는 것만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요 16% 룰은 어느 이 시스템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냐면 네거티브 시스템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시장의 한 16% 정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해주는 거죠.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지티브 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일단 그 신제품이 어떤 법의 규정이 없으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파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이 16%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 규제 박스라는 게 이렇게 한국 현실에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가르치지만 미국에서 통하는 어떤 곡선이고 한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을 넘어갈게요. 이노베이션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을까? 뭐 이제 이 약간 좀 엉뚱한 상관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있답니다. 아까 앞부분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그 이노베이터스라든지 early adopters가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뭐 세이프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소셜 포지션이 높거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어떤 높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지만 아마 그때는 블루 바틀이라고 들어오기 전 같은데요. 이 테슬라 아주 비싼 이 전기차 이렇게 몰고 와서 블루 바틀에서 이렇게 커피 드시는 이 백인 노인분들, 뭐 외모만 보아도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분들 제가 우연히 거기에 갔다 커피를 먹으면서 차가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런 부유한 사람들의 아마 애티튜드 같은데요. 누군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노베이션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그 나라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이 또는 그런 컬처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고요. 요 다음을 보시죠.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앞쪽에 보시면 그 국부론, 뭐
이렇게 잉글리시 타이틀로 하면 굉장히 길죠. 뭐 국가의 부에 뭐 관련된 어떤 성격, 원인에 대한 어떤 그 고찰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국부론을 읽어본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풀로 다 읽어보시면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 국부론의 사상적 기초가 됐던 어떤 도덕 감정론이라는 것,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는 이 아담 스미스의 초기 저작. 사실 아담 스미스가 책 2권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초기 저작을 읽어보신 분은 더더욱 막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재밌고요. 여기에 보면 이 리버럴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소위 케인즈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정부의 역할, 간섭, 개입을 이렇게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이 아담 스미스의 리버럴리즘을 가리켜서 레세페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레세페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와닿잖아요. 뭔가 질서도 없고 룰도 없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읽어보시면 레세페르하고 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자유주의에 대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질서가 있고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여기서 도덕과 모랄과 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동감이라는 심퍼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심퍼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과 이 비난이라는 그 메커니즘, 심퍼시를 토대로 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게 도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덕에 대한 판단은 우리 가슴 속에 다 공평한 공평한 관찰자가 있답니다. 제3의 관찰자가 있어서 양심이겠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많은 부분들은 이런 모랄에 의해서 이렇게 워킹이 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인 사회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로라는 부분으로 이제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칭찬을 해서 모랄로 이렇게 풀어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못하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도덕 감정론에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금 아까 제가 참석자분들 보니까 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던데요.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어떤 분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보고 오늘 너무 멋있다, 최고다, 당신 1등이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칭찬을 하지? 칭찬하는 의도가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칭찬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잘 되는 전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아담 스미스는 와이즈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 많이 칭찬했을 때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그 잡을 레커멘드 해주고요. 이 위커맨, 남의 칭찬에 약한 사람들, 이 위커맨은 기업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웰스를 이렇게 쌓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많이 칭찬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웰스를 쌓아가게 되고, 그게 사회 전체의 어떤 부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인들은 칭찬에 약하고, 칭찬을 하면 기업인들이 열심히 뛴다는 어떤 그 대목을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로보다는 모럴이 기업인들한테는 더 사실 기업 활동의 어떤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효한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피스, 톨러런스, 플랫 텍스라는, 뭐 아시겠지만 평화, 뭐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뭐 플랫 텍스라는 건 세금이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지, 세금이 굉장히 복잡해 보십시오. 다 편법을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톨러런스라는 부분. 이게 국부의 3대 촉분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라는, 이게 정말 컬처와 관련되는 거고, 이 컬처가 반영된 게 결국은 어떤 리걸, 레귤레이터리 시스템 뭐 이런 거와 다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톨러런스냐 아니냐가 이게 부에 직결된다는 이 요소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죠. 이 AI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즈 부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여러분들 국가마다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국에 보면 캐피탈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좀 상당히 좀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싱크탱크를 이끄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이제 AI라는 부분을 이제 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 연구 주제 중에 이제 한 가지 이게 나옵니다. AI를 인카리지 할 것이냐, 뭐 아니면 AI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고 규제를 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 여기 아이스 포즈 이렇게 써놓은 부분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해석을 안 해드려도 이게 레귤레이터들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레귤레이터들이 가게 되면 어떤 본능이 일어나게 되는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AI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게 뭔가 어떤 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인카리지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 지구상에 한 나라만 있으면은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뭐 또는 유효성이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국가가 원웨이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고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AI를 디터하는 쪽으로 갔다가는 국가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냉엄한 경쟁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 AI에 대한 이 텍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고요. 뭐 EU, 유럽연합 이런 쪽에서도 좀 나왔고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논쟁들도 상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봇이라든지 AI도 어떤 캐피탈 굿즈다. 어떤 설비,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자본 설비와 같은 종류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수많은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텍스 크레딧을 주면서 로봇과 AI 부분에 대한 텍스를 매긴다? 이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I 쪽에 대해서 텍스를 하려면 AI를 휴먼 워크하고 대비되는 아티피셜 워크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둘 다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노동자에게는 세금을 매기고 소득세 이렇게 매기고 어떤 노동자는 면제해 준다. 이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AI에 대한 성격 규정하고 굉장히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데 수많은 논쟁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고요. 지금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블릭 팔리시, 여기서 뭐 좋게 말해서 파블릭 팔리시지만 사실 레귤레이션 팔리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캔디데이트 EU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EU는 이쪽에 대해서 뭔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AI 연구에 대한 리스트릭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사 리스트릭션을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슨 어떤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도 이게 현실에서 인포스먼트가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어나더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가 굉장히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부분은 크리미널 어플리케이션 또는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문제는 이 AI로 인한 어떤 로봇으로 인한 크리미널 어플리케이션 또는 AI 로봇으로 인한 테러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역시도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막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올터너티브로 대우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 리걸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신기술 또는 AI라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할 경우에 정말 선진적인 사회라면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분야는 리걸 인슈어런스 이슈입니다. 뭐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보험 문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작동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고민은 소홀히 하고 어떤 저 신기술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포퓰리즘에 가까운 이슈를 가지고 레귤레이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냐 뭐 활용이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보호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잣대가 만들어질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파워가 워낙 커져가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프리덤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디그니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통과를 해놓았지만
여기에 의해서 지금 마이 데이터라든지 일부가 막 이렇게 새로운 뉴 비즈니스의 장이 열리긴 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레이 에어리아입니다. 해석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만약에 AI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칩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이 바이올레이션을 했다. 뭐 비난받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볼 때 이 기업이 되게 미운 거예요. 처벌을 하고 싶어요. 근데 AI는 빅데이터하고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을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처벌은 데이터 산법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검찰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은 별건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례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사실 데이터에 대한 이런 법규 부분, 프레임워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이 AI가 어떤 폴리티컬 스트럭처에 미치는 어떤 이 부분,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의 윤리나 규제나 이런 부분보다도 과연 이 AI라는 부분이 이 디마크레시라는 현재 이 민주주의가 물론 완전한 건 아니죠. 뭐 처칠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지랄 같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 제도가 워낙 더 지랄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어떤 차선이 아니라 그 차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민주주의를 피트할 수 있는 다른 폴리티컬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AI라는 부분이 앞으로 더 진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고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회가 표피적인 거죠. 수준이 낮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이게 지금 전 세계 규제 동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OECD 있죠. OECD는 뭐 국제기구니까 기본적으로 이는 선진국 클럽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미션이 레커멘데이션입니다. 여기는 규제 만들어내는 데가 아닙니다. 레커멘데이션이죠. 뭐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IEEE 있죠. 이거 학회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학회에 통용되는 노험이겠죠. 규범이겠죠. 그런데 OECD하고 IEEE 두 개를 빼보십시오. 빼면 뭐가 남습니까? 자, 맨 왼쪽에 미국이 있죠. 그 다음 영국이 있죠. 그 다음 EU가 있죠. 그 다음 오른쪽 중국이 있죠. 그 다음 한국이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뭐, 센 나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규제 싫어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중국도 규제를 싫어해요. 둘이 공통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AI의 어떤 포지티브 사이드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노베이션을 생각하실 테고 네거티브 사이드라고 하면 통제를 생각하실 텐데 미국은 포지티브 사이드를 위해서 규제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은 통제라는 그 관점에서 규제를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뭐 통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강대국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뭐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문제는 저 EU입니다. EU. 유럽연합이라는 이 국가가 어떤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철학이나 무슨 아주 깊은 뭐 인문학적 그런 뭐 EU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무슨 가치를 존중한다 이렇게 자꾸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엄청난 뭐 깊은 철학적 베이스에서 이렇게 EU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의 타겟이 미국 견제입니다. 미국을 견제하겠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빅테크들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EU는 그 EU 영내에서 어떤 자국 기업이 거기에 경쟁할 만한 기업이 그 커지는 걸 자해행위를 해서 커지는 걸 막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기업을 막힌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해행위죠.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옆에 보면 왼쪽에 뭐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사실 오죽하면 브렉시트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EU 차원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리버럴리즘에 적어도 산업혁명의 원조국인 영국이 탈퇴를 하겠다고 가는 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규제를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EU는 어떻게 보면 통일적 그런 규제를 자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본과 한국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지금 이런 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또 여러 가지 AI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제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렇게 뭐 맞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회의 창이 어떤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한일과는 거의 뭐 산업이 1대1 이렇게 맞대응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맞짱을 뜨듯이. 근데 묘하게 우리가 IT 쪽이라든지 디지털 쪽 또는 AI 쪽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뭔가 보안 관계로 좀 바뀌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우리가 일본식 산업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뭔가 좀 다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 이 터닝 포인트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보십시오. 뭐 윤리를 이야기하든 레귤레이션을 이야기하든 다 뭐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뭐 principally right라고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유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옳더라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연합의 많은 규제들이 나름대로 철학적 베이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옹호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유럽 기업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해소한다는 거죠. 거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기득권들이 그런 어떤 그런 규제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핵심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려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요 미국, 중국, 미국, EU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복도에서 이렇게 놔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과 오토노미. 여러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오토노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노미가 아니라 헤테로노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 또는 컬처를 가진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소위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오토노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만약 파지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그런 규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만약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 레귤레이션으로 비치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닌 거죠. 이건 오토노미가 아니라 헤테로노미죠.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검찰이 지배하는 국가 또는 어떤 별건 수사가 이렇게 행행하는 어떤 그런 공화국, 저는 좌와 우를 떠나서 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저 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이 정치적 의도를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자율적인 사회를 갈 때는 검찰 권력이 곳곳에서 좀 후퇴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든 금융이든 뭐 산업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율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컬처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거죠. 그죠? 영원히 타율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검찰만이 아니라 이런 이 컬처가 정부 곳곳에 서며 있다는 겁니다. FTC,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KCC,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FSC, 금융위원회입니다. PI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심지어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지능부처잖아요. 이 지능부처가 AI 가이드라인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기준을 내겁니다. 물론 그 백그라운드에 내거는 여러 가지 필로소피라든지 이유는 거창하죠. 다 이해가 되죠. 그건 프린시플이고. 근데 리얼리티에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 어떤 그 에식스, 기업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근데 구글이 내놓는 거, IBM이 내놓는 거 하고, 최근에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내놓는 거, 그 동기 부분, 모티베이션 한번 봐보십시오. 구글하고 IBM은 뭔가 오토노미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빅테크니까 이제 의식은 하겠죠. 어떤 독점에 대한 시비에 휘발릴까봐.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여러 가지 내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뭔가 정부 눈치를 보면서 뭔가 좀 방어 목적에서 이렇게 어떤 이쪽을 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기색이 좀 역력해 보이잖아요. 참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요즘 ESG 시대라 그러잖아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이게 사실은 어떤 자율적 동기가 있는 거죠. 어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자율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소사이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ESG 시대가 온다면은 그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오토노미에 대한 컬처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법률 만등주의라든지 레귤레이션 시스템으로 가면서 ESG를 부르짖는다? 뭔가 어폐가 안 맞죠. 미스매치죠. 자, 윌리엄이라는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다 보면 제도학파, 신제도학파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스티튜셔널 언서튼, 제도적 불확실성이죠.
이놈 인스티튜션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비즈니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이 인스티튜션에도 하이어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컬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노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팔러시, 뭐 레귤레이션, 뭐 그 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아이디어 뭐 이쪽쭉 있을 텐데, 물론 컬처라든지 노험이 아까처럼 이렇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고 또 뭐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컬처가 맨 위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반드시 컬처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레귤레이팅 한다기보다도 사실 테크놀로지가 컬처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컬처와 레귤레이션 사이에도 상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가 서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변해가는 거,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도 진화를 하고 정치 제도도 진화를 같이 하는 거죠. 뭐 유물론이다, 유신론이다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후진국일수록 보면 이 컬처는 천년이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크놀로지를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테크놀로지가 컬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이어서 지금 AI 윤리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레귤레이션과 오토노미. 레귤레이션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이 논쟁은 사실 좀 약간 좀 이상한 논쟁이 될 수도 있죠. 레귤레이션은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스마트한 레귤레이션은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는 화학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선진국들이 해나가는 규제를 보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우리처럼 무식하게 하진 않죠. 차라리 바이올레이션 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레귤레이션은 스마트한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스마트해야 되느냐면 이노베이션 때문에. 적어도 이노베이션을 인듀싱 하는 쪽으로 레귤레이션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크리에이티브 에코노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적 경제. 그리고 AI도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때 영국이 보수당 정부 데이비드 캐메런이라는 아주 젊은 40대 이제 이분이 총리를 할 텐데요. 두 나라가 동시에 크리에이티브 에코노미를 외쳤습니다. 창조 경제. 그런데 두 나라가 너무 다른 거는 뭐냐면 사상에 있어요. 필로소피. 이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no creative economy without liberalism.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는 리버럴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다시 리버럴리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철학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 리버럴리즘을 되려면 정부가 가진 파워를 소사이어티, 사회로 내줘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 사회로 넘겨줘야 된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에 넘겨주고 대학에 넘겨주고 연구소에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주체들한테. 그리고 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가야 된다. 레귤레이션 리폼은 규제 개혁은 파워 권력 이동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창조적 경제를 외치면서 또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 파워는 집중을 하는, 권력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정부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굉장한 역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앞으로 AI 레볼루션, 뭐 AI 혁명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일 겁니다. 창조성. 우리가 일자리를 생각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국가의 생존, 또 산업의 생존, 기업의 생존, 크리에이티비티겠죠. 이 크리에이티비티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는 뭔가요? 오토노미입니다. 그럼 오토노미에 맞는 레귤레이션, 오토노미에 맞는 에틱스로 가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AI 에틱스와 레귤레이션을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보면 물론 철학자도 있지만 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법학자들이 이렇게 법학자들이 나서 떠돌까? 법이 만들어지면 마켓이 생깁니다. 엄청난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귤레이션, AI에 관련 레귤레이션이 마치 법학사회의 어떤 그런 인터레스트, 리걸 소사이어티 굿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에틱스라든지 레귤레이션이 있다면은 for society 굿으로 가야겠죠. AI for social 굿으로 가려면 에틱스라든지 레귤레이션도 for social 굿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